예, 이제 디커플링 파트 2에 해당하는 것이 5장 6 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5장 6 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 디커플링을 당하는 기존 회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디커플을 대응할까에 대한 내용이 이제 5장 6 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5장 제목은 이제 디커플러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음. 달러 쉐이브 클럽과 이제 질레트 사례입니다. 질레트는 혁신적인 모델로 면도기와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로 벌써 시장의 그 주도권을 잡고 있던 회사이죠. 1895년, 벌써 한 1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진 캠프 질레트라는 사람이 이제 질레트 어 면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반 그 비즈니스맨이었는데요. 그냥 고용인이었죠. 피고용인. 그 출근하려고 봤더니 이게 면도 날이 안 좋아서 면도할 수 없어서 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면도날은 그 고가인데 면도날을 가려면 특별히 면도날 가는 서비스를 담당해 주는 사업자, 그 칼갈이죠, 칼갈이. 그분들께 면도날을 갈아서 사용이 됐는데 그분께 항상 칼을 갈아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불편함들을 이어서 마치 그 사람이 없었으면 또 면도날을 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면도날을 갈아도 무뎌져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좀 면도날을 제대로 갈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일회용 면도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회용 면도날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예 한 번만 쓰고 좀 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칼을 갈지 말고 그냥 몇 번 면도날 쓰고 그다음에 버리는 이런 패턴을 갈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바로 출시가 된 게 아니고요. 8 년간의 연구 개발 프로세스와 투자자 유치를 거쳐서 아이디어는 이제 1895 년에 시작을 했는데 8년 뒤에 이 면도기와 면도날 분리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 뒤로 한 20 년에 걸쳐서 특허 만료 후에 물론 많이 팔았죠. 본격적인 경쟁자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쟁과 출현에도 불구하고 인제 계속 개선된 면도기를 만들어내고 이때 구형 면도기를 할인가에 판매했습니다. 아주 1 달러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파니깐 이제 이도저도 사람들이 인제 질레트 면도기를 다 쓴 거예요. 근데 다 쓰다 보니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났고요. 그때 교체형 면도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면도날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체형 면도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특허 만료 후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구형 면도기는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할인가에 팔았던 거가 오히려 부메랑 효과가 나오고 더 큰 효과가 나와서 인제는 면도기는 거의 뭐 싸게 팔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한 면도날 수요가 엄청나게 늘려서 이때 면도날, 면도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면도기를 배포하고 수익은 면도날에서 얻는 이 전형적인 모델. 이때 인제 질레트가 아주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기와 인제 잉크 카트리지를 나눠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잉크젯 프린터는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은 어디서 창출하냐? 잉크의 카트리지에서 판매하고 비디오 게임기가 있습니다.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기는 비교적 싸게 판매하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뭐 큰 수익을 남기고 최근에서는 인제 이북 전자책의 인기인데요. 그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전자책을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고 대신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아니면 전자책에서 많이 버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형태이고 이게 각광을 받고 인기를 끌어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이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을 쫓아서 했던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대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회사가 나타납니다. 2011 년도에 나타났는데요. 회원제 기반으로 저가 일회용 면도기를 묶음으로 배송해 줬습니다. 물론 이 면도기가 그렇게 품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레트 이상으로 좋은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면도기가 면도기일 뿐 뭐 그렇게 품질이 좋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
우리는 싸게 주겠다. 그랬더니 인제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가의 질레트 모양에서 거의 뭐 노예처럼 살고 있다가 어 달러 쉐이브 클럽에서 인제 저가의 일회용 묶음을 그냥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준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 면도기 남성들 같으면 고정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기적으로 집에다 갖다 주면 알아서들 쓰면 되는데 이걸 굳이 귀찮게 면도를 갈고 그러냐. 그래서 그냥 면도날도 갈지 않는 일회용 면도기를 묶음으로 배송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질레트 모듈용에서 탈출해서 이탈한 고객이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으려고 이 질레트의 대응 전략은 계속 특허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인수합병을 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면도기라는 거가 그렇게 기술 혁신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아닌데 계속 질레트는 이거를 막으려고 그냥 계속 기술 특허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회사들 합병하고 했으나 결국 딜렛 달러 세이브 클럽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전형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인데 그러니까 디커플링들이 이런 시도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기술력을 더 띄운다든지 인수합병을 하려 노력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나 결국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의 패턴은 뭐냐면 결국은 따라하거나 인수하거나 질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노력하나 이게 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기존 기업을 잘 분석한 다음에 가치 창출 활동과 가치 대가 부가 활동을 잘 파악합니다. 이 중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이 가치 대가 부여 활동을 잡아서 이 신생 기업에 돈을 안 받고 이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대가 부가 활동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럼 돈을 누가 내느냐?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광고주한테 돈을 내도록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헤비 유저, 일부 헤비 유저에게 내도록 한다든지 뭐 에버노트라든지 드롭박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일부 헤비 유저한테 돈을 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제 무료로 보고 돈은 광고주가 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벌던 부분에서 그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의 수익원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인제 전통적인 기존 기업들은 어떤 대응 방향을 쓰냐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따라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자기들도 인제 기존에 같이 대가 부과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걸 쫓아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모방을 하긴 하지만 기존 기업의 이윤이 급격히 떨어지는 악영향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인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해서 우리가 혁신적으로 바뀌려고 하지만 새로운 기업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우리 기존의 기업과 또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통합 이후에 사업을 내재화할 때 잘 내재화가 안 돼서 오히려 좀 잘 적응을 못해서 오히려 그 인수된 기업의 그 역량이 떨어지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이 하는 것이 인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제 마찬가지로 수익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방법 모방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가격 경쟁하나 이 세 가지 방법 다 기존 기업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지는 이윤이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혁신적으로 기업이 바뀌지 잘 못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재결합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고객을 찾으려고 리커플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커플링 돼 있던 고객 가치 사슬을 그 혁신 기업이 들어와서 디커플러 가서 쪼갰지 않습니까? 다 쪼개 버렸어요. 그럼 차라리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것을 다시 들어가서 재결합하는 겁니다. 재결합하는 걸 리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리됐던 걸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 제품의 호환성을 떨어뜨린다든지 표준으로 통제한다든지 사용 조건을 강요하는 법적 조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디커플러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제재 효과들을 발휘합니다.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 고객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본체와 교체형 부품을 쪼개서 신규 디커플러가 사업을 할 때 이걸 막으려고 노력할 때 그 막으려고 노력해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디커플링, 리커플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부가 활동, 대가 부가 활동을 변경하거나 가치 잠시 활동을 잘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고객이 떠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치 창출 활동을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나마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 고객이 더 머물 수 있도록 또 고객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만도로 새로운 가치 활동을 넣는 건 그나마 좀 나은데 기존의 방식을 그냥 리커플링하는 방식으로 갈 때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체와 교체형 부품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뭐냐면 일단은 소비자가 본체를 구입해야 인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교체형 부품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했는데 저가 사업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문제시가 됐는데요.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에 잉크를 공급하는 사업자, 전형적인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한때 무한리필 잉크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건 어떻게 됐냐면 기존의 프린터의 모델을 변경시켜서 무한 리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때 법적 투쟁도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을 뭐 수정한 것은 안 된다."라는 법적인 제재를 가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죠. 아니 소비자가 물건을 사 갔는데 소비자의 사간 물건에 대해서 변형하거나 이런 거가 뭐가 법적인 문제가 되냐 논쟁이 되면서 결국은 무한 리필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체 교체형 부품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본체에서는 싸게 팔고 교체형 부품에서 돈을 벌려는 이 모델은 결국은 깨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리밸런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리밸런싱인데요. 가치를 확보하는 요소나 가치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나 가치를 확보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고객 밸류 체인들을 세세하게 다시 잘 살펴봐서 여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도록 혁신적인 그런 결합을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되게 권장해 줄 만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어 디커플링을 당했어요, 기존 업체가. 그러면 기존 업체 입장에서도 고객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서 우리의 회사의 입장에 맞도록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 그다음에 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결합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권해 줄 만한 사례입니다. 베스트 바이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바이는 미국의 최대 전자제품 유통 체인인데 아마존과 같은 회사로 말미암아서 유통 체인의 그런 매출, 그다음에 수익원들이 확 급감되었습니다. 쇼루밍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베스트 바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지만 실제 구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쇼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막으려고 처음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바코드를 달리해서 검색이 잘 안 되도록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노력했으나 그다음에 이런 전략도 세웠었죠. 인터넷 최저가 전략을 세워서 아마존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베스트 바이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가 방식으로 하면 매출액은 맞출 수 있지만 수익은 급감하게 되고 특히 아마존과 달리 여기는 매장 운영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략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전략들을 잘 살펴보게 됐냐면 베스트 바이의 입장에서 고객의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이 매장에서 고객이 살펴본다는 것은 그 물건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오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소위 물건을 사기 전에 이 물건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 볼 때는 일종의 전시 공간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익원을 이제 개발하게 되죠. 입점 수수료.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회사한테 그 전시 공간으로서의 공간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물건 판매 가격은 경쟁사에 맞춰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수익은 어디서 만들었냐? 입점 수수료에서 보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의 밸류 체인을 잘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준 것이죠. 따라서 디커플링에 대응해서 경쟁의 보조를 맞추되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다른 수익원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베스트 바이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응하기엔 새로운 현상의 리밸런싱, 이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신규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있을 때 기존 사업들이 되게 힘들어할 때 이런 고객 밸류 체인을 잘 분석해서 리밸런싱하는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리밸런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고객 CV에서요. 고객 밸류 체인이죠. CVC는 고객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누수지점, 장애 요인입니다. 장애 요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장애 누수라는 것은 뭐냐면 창출된 가치에서 대가가 지불된 가치만큼 뺀 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누수가 큰 거죠. 그래서 디커플러가 분명히 이 누수 지점을 찾을 거란 말이죠. 이게 누수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축하기 전에 바로 이 가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누수가 발생한지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여기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잉여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잉여 가치를 비교해 갖고 이 재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조정하는 것이 더 소비자한테 이득이 될까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냅둘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고쳐했더니 소비자가 가져가 있는 이득이 더 크네. 그러니까 소비자는 철저히 계산적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바꿔주는 것,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주는 것, 소비자의 가치 체인을 바꿔줬을 때 더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본 게 5장의 내용이었고요. 아울러서 6장의 내용도 그냥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버와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라고 이제 미국의 최대의 자동차 회사이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입니다. 첫 번째 도전을 받습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도전을 받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와 아울러서 자율주행차 서비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도전을 해옵니다. 근데 제너럴 모터스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솔린차의 그 강점이 있죠. 그걸 유지하면서 신규 신생 업체인 테슬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합니다.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GM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솔린차도 계속 유지해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나온 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제품 라인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공유자동차의 도전이 또 시작됐습니다. 우버를 비롯한 수많은 공유자동차 비즈니스들이 나타난 겁니다. "굳이 우리가 자동차 사야 돼? 그냥 빌려 타면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동차를 산다는 것이 별로 손해가 많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0몇 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50몇 분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 이용률이 한 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자동차는 자산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유 자동차가 인기를 끈 것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그 비싼 자산을 아주 최대한으로 이용률을 높여보자라는 전략이 우버와 같은 그런 공유 자동차들의 사업 전략입니다. 근데 자동차 이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자동차 구매량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폭적인 축소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 자동차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 제너럴 모터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시장 마켓 사이즈가 점점 작아질 테니까요. 따라서 GM이 몇 가지 도박을 막 시작합니다. 대응을 그냥 그전에는 가솔린차만 만들고 유지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제는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공유자동차까지 대응을 해야 되니까 2016년도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막 시작합니다. 2015년도에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회사인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러니깐 가솔린 전통 업체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공유자동차 사업에 다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GM이 어
수익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얼마나 위험한가 위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괴자가 얼마나 나의 시장을 위협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자사가 고객이 어떤 활동을 함께 수행해야 되는 공동 소비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파괴자가 가계 창출 부분을 가치에 대한 대가 부분, 가치 잠식 또는 다른 가치 활동과 분리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프로세스를 쪼개나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고객의 가치 사슬을 진입해서 깰 가능성이 있는가? 세 번째, 고객에게 연결된 가치를 분리하면서 가로챌 수 있는 누가가 누군가가 누수가 존 누구가 아니라 누수죠. 누수가 존재하는가? 장애인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네, 요 세 가지 거를 살펴볼 텐데요. 이 구림이 있습니다. 공동 소비. 아이 뭐 여기 말고 이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가? 아이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예전처럼 그냥 우리 사업을 하면 됩니다. 아니 보니까 다른데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나 자꾸 소비자가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를 들어와서 뭔가 할 여지들이 막 있어 보이고 다른 대안들을 만들고 있다면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고객 가치 밸류 체인을 쪼개나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이런 현상들을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 됩니다. 감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분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의 고객 밸류 체인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딘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면 재결합한다든지 리밸런싱 한다든지 앞서 살펴봤던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재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레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2012년도에 질레트 위기를 두고 말씀드리려고 한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공동 소비가 있는가? 강력한 특허의 힘으로 면도기와 교체형 면도기를 활동을 소비자한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들을 막 고민하고 뭐 이런 모색하고 있었죠. 공동 소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공동 소비가 있었죠. 두 번째, 분리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동안은 없었어요. 수십 년간 없다가 최근에 고객 불만이 급증했어요. 저렴한 면도기, 비싼 면도날, 이 보충하는 이런 밸류 체인에 약한 사슬들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고객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에. 그럼 누수가 있는가? 교체형 면도날 구입하기 전에 누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듯이 DSC라는 그런 회사가 진입하게 되고 요 빈틈을 째고 들어와서 질레트를 위기에 빠뜨린 그런 신생 사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시장을 떠나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스타트업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객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스타트업이 들어와서 이 고객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살펴봐야 되죠. 처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를 볼 때는 뭐 이런 겁니다. 경쟁자를 계속 고민하니까 어떤 가솔린차를 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소비자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제 GM과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전통적인 자기 비즈니스에서 그냥 경쟁을 하면 됩니다. 동종 업계의 경쟁이지만. 근데 점점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비자가 무엇을 고민하면 이제는 자동차 살 때 전기 자동차 살까 가솔린 차를 살까? 그러면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파기적 기술 혁신, 신제품이 들어와서 제품에 대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전기차를 사야 될까? 가솔린차를 사야 될까? 이때는 적절하게 고민해서 인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쪼금씩 전기차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중에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를 사야 되냐 마냐 고민한다는 것은 이 기술 전기 자동차가 여기까지 진화했다라는
본격적인 파괴적 혁신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된 거고요. 소비자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엄청나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굳이 자동차를 사야 된다는 것인가?' 뭐 이러면 기존의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굳이 내가 하루에 얼마 타지도 않는데 자동차를 타야 되는가? 사야 되는가? 굳이 안 사도 빌려도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기업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들을 판단하고 근데 신생 스타트업이 이런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잘 충족시켜서 대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소비자의 마음이 여기까지 와 있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은 급속도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 산업은 지금 이 단계를 다 겪고 있죠.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유자동차가 잠시 위축해 있긴 하지만 바로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자동차가 맞물려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이렇게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전통적 기업이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커플링이 생겼을 때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위험에 빠질,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위험에 처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하고 이 대응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대응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뭐 대응하는 것이 나쁠 수도 있죠. 근데 대응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판단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기존에 어 끊어진 디커플링을 다시 리커플링으로 묶어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기도 혁신적으로 다시 재분리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죠. 만약에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냥 단순하게 묶어 둬서 뭐 어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신생 스타트업이 사업하지 못하도록 재결합 전략을 쓴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안 돼서 나도 비즈니스 모델 고객 입장의 밸류 체인을 다시 쪼개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나도 리커플링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때는 리밸런싱을 써 갖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 4 단계까지 내려가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드냐면 전통 기업은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 검색 회사인 야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야후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아주 몰락을 했습니다. 1,000억 달러 가치가 있던 회사가 한 48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 주된 원인은 뭐냐면 앞서 이런 고민들을 충분하게 안 하고 그냥 과잉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야후 이후에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나타났죠. 그거를 다 대응하려고 과잉 무리해서 M&A하고 인수합병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은 무대응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